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대 초빙교수, 서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선거운동 공식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일간 선거운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선거 유세. 어디서 각 당은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서울로 이어지는 유세를 펼쳤고 마지막에 이제 홍대에서 유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박주성 공동대표는 광주에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또 대구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예. 호남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역시 유세를 펼쳤고, 정의당은 수도권과 좀 경남 창원 같은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미국 정상회담 대형 이슈에 밀리면서 사실 관심을 별로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사실 월드컵 이제 개막하는 날인데 월드컵도 특수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미국 정상회담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20%가 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 하면은 일대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다 50%대였는데 마에 60%대, 이 사전 투표율이 20%면은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미리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결심한 유권자들이 많다는 그렇겠죠.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전투표는 상대적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본투표보다 투표권 행사가 좀 쉽습니다. 예. 아무데나 가서 그냥 맞습니다. 신문만 확인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동네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능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은 이제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우리 선관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효과가 나서 20%대의 사전투표율이 기록된 것이니까 이것이 곧바로 최종 투표율까지 꼭 연결될 거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번은 아까 사회자께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투표 날인데도 미국 정상회담 특집처럼 지금 모든 방송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6.13 선거만 놓고 보면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은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 중심의 뜨거운 선거전이 진행되기 어려웠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60%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60%를 넘어서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다. 쉽진 않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전 투표한 분들 이제 한 분이 했으면은 본 투표에서는 시간도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두 분만 더하면 된다. 이제 산술적으로는 그런 계산인데 그게 어렵다 이렇게 보셨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난번 사전투표율보다 1.8배, 그러니까 4년 전에 사전투표율보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1.8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투표율도 상당히 80%, 90%까지 가야 되는 게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견인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이 선거의 편의상 때문에 제도와 정착되어 있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나는 이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 이 선거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결과를만 보고 투표장으로 갈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선거의 이슈 열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또 막판 선거 때 보면 항상 변수로 작용했던 여러 가지 이 막판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권의 단일화라든지 후보 단일화라든지 또 이렇게 또 아주 이 선거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좁혀들어서 박빙의 승부가 막 레이스가 벌어지고 하면 사람들이 내 한 표를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사전투표 열기가 반짝했습니다만은 바로 6월 12일 날 어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다시 선거 열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율까지 높게 견인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아마 6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제 참되게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하면은 어떻게든 지금 투표율이 높아서 많은 국민들의 이 마음이 담겨서 그런 후보들이 이제 그 어떤 지도자가 되고 의원이 되고 뭐 교육감이 됐을 때 사실 뭐 정책에 대한 뭐 정통성도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13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책은 실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후보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은 잘 안 보이고 어떤 큰 이슈는 안 보이고 네거티브만 난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스캔들 얘기가 있고요. 뭐 이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걸로 또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정책이 실종됐다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좀 섭섭하지 않겠는가? 예. 섭섭하겠죠. 저는 정책만 실종된 게 아니라 후보들도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까지요. 실제로 광역단체장이면 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전국에 17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17군데의 여야 후보, 뭐 주요 정당만 하더라도 34명이고 뭐 어쨌든 한 40-50명 정도의 후보군이 이제 광역단체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예. 저 이름이나 얼굴을 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를테면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번 6.13 선거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예. 원인은 역시 저는 그 정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 변수는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게 무슨 미북 정상회담이든 뭐든 외부적 변수는 늘 있지만, 그런 외부적 변수는 외부적 변수대로 선거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또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가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 또 정당들이 얼마나 그 선거의 프레임을 잘 짜느냐, 예. 그리고 그 선거의 슬로건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정말 자기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층, 중간층 대중들한테도 관심을 갖게 만드느냐, 이런 게 정당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이번 6.13 선거의 이슈 실종, 또 사실상 제가 좀 후보도 별로 안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의 1차적 책임은 예. 저는 이 주요 정당들의 지도부 한테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북 정상회담 이슈가 쫙 몰고 가면은 그래 빨리 좀 이렇게 좀 편승해서 빨리 좀 선거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막판에 여러 가지 판을 흔들 만한 그 변수들이 그 다른 이슈 때문에 다 가려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승리를 굳히기 아주 편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잠깐 초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야권이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고 박사님 말씀처럼 야권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부분의 전략에 약간 일종의 좀 판단 미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사실 선거를 끌고 갔던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였거든요. 이명박 후보가 사실 선거 초반부터 끝까지 끌고 갔던 이유 중에는 대행 이슈였던 청계천 복구 문제를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도 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2010년도 야당이 내드셨던 이슈가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는 민초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그걸 갖고 승부를 거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이 안보 이슈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맞불을 놓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리한 이슈에 어떻게 보면 날려 들어가는 그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뒤따라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전략적 미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의 실종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후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 저것만 없었다면 내가 역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으로 생각하는 후보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6시까지죠. 오늘 투표가요. 네, 6시까지면 출구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정말 17개 광역 단체장 포함해서 지역 단체장들이요. 지역
그 지역이 아니라 뭐 구청장님, 군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지역 의원들 또 교육감 선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렇게 묻혔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만 하시면 됩니다. 6시까지 도착만 그래서 하면은 줄만 서시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법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 결정을 위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네요.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법관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부분에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사법부가 직접 그런 부분을 고발을 할 경우에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돼서 사법부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크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당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대법관들은 대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고발 반대 측에서는 사법부 신뢰가 검찰 수사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고발해야 된다 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만이 사법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주장.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김 대법원장께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까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왜 이랬냐 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인가 일단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맞습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 법원 내에 이런저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 없이 이게 다른 방식으로 뭐 형사 조치 또는 뭐 자체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론이 나든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으면 상당히 많은 그 판사들이 법관들이 그 검찰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최후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미봉적 방법으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줄곧 이 대법원장의 검찰 고발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논평을 해왔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는 검찰 고발이 불가피해졌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검찰 고발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당당하게 해라 이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 거기에 대법원장의 자리를 좀 걸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법부의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사법 처리까지는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사단의 조사가 왔을 때 그걸 대법원장이 수용하고 결단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했으면 거기서 끝났던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확산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검찰 고발을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걸고 이 문제를 풀겠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은 뭐 그렇다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검찰의 수사 결과 상당히 많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위가 세워지겠죠. 저는 그 양당 간의 결정밖에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단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함에 있어 대법원장의 자리를 걸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 교수님. 저도 뭐 외부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법원 내부의 셀프 조사만으로는 법원 그 구성원들조차 지금 그 만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외부 조사가 필요한데 그럼 외부 조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이 검찰이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그 법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검찰이 사실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사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판결은 누가 합니까?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셀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방법은 있다. 그것은 지난번 제가 이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회의 국정조사입니다. 예.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 의견 중에 법원 내에 놓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라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이제 방점을 찍긴 찍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 그동안 이때까지 보면 이 여야의 그 정략적 계산 때문에 상당히 좀 파행으로 일컬어지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조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요한 또 결실까지 갖고 왔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략적 요소만 배제될 수가 있다면 저는 국정조사가 상당히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 재판 법관들을 조사를 해서 예. 기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상당히 엄중하게 예.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관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 법관을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그 행동의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탄핵을 할 경우에는 그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은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셀프 재판의 그런 이 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과연 국회가 그러면 이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거는 재판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한 충분히 부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예. 권리도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두 분께서 사법 권위를 빨리 세우기 위한 정말 솔로몬의 이 정말 좋은 솔로몬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